다음 작품은 여러분 이기영의 고향이라는 현대소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룰이죠. 국룰은 보기를 먼저 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보기 4번 보기가 있네요. 4번 보기를 보니까 1930년대 소설입니다.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외우셔야 되는 게 우리 경술국치 있죠, 여러분? 경술국치하고 그 다음에 3.1 만세운동하고 그리고 8.15 해방 있죠. 요건 연도로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경술국치는 우리나라가 국권을 뺏긴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치 있죠, 여러분? 국가의 치욕입니다. 경술련의 국가의 치욕입니다. 전부 다 1900년대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맞춰보실래요? 경술국치는 1910, 3.1 만세운동은 1919, 8.15 해방은 1945입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여러분.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전쟁, 경술국치, 3.1 만세, 8.15 해방, 이런 거 5.18 이런 거 외워두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30년대니까 일제강점기겠죠, 여러분. 그 리얼리즘이니까 사실주의적 소설입니다. 장편은 길다는 이유. 그러니까 리얼리즘은 사실주의라고 여러분 풀이하면 되겠고요. 번역하면 되겠고요. 장편은 매우 길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네. 그 이기영의 고향이라는 소설이 일제강점기에 아주 리얼한 요거 필기해 두시면 되겠고요. 사실주의 장편 소설입니다. 자, 이 소설에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이라는 거는 일제강점기에 사회적 환경이 굉장히 급변했다는 겁니다. 일본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러면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인물형이 등장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인물을 긍정적이겠습니까? 부정적이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 덕분에 지위가 상승했습니까? 일본 덕분에, 일제 덕분에 상승했다면 얘는 친일파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겠습니까? 탄압받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지위가 상승했다는 것은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일제의 도움을 받은 친일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이 유형이죠, 여러분. 선생님이 이 유형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잖아요, 얘들아. 이거 보세요. 근대 문명에 발빠르게 적응하면서 적응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생활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적응을 잘하는 거죠. 소작제와 같은 전근대적 토지 때문에 제도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전근대적 모습은 근대보다 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대가 모던이고 전근대라는 거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작제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소작은 좀 알려둘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땅 주인이 있죠, 여러분. 돈 많은 부자죠,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인터뷰하면은 여러분 꿈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임대인이에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건물주면 임대료 받아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럼 지주는 피라미드 구조에서 되게 높은 부류입니다. 피라미드 위에서 높다는 거는 그만큼 돈이 많고 높다는 뜻이고요. 이 면적이 좁지, 얘들아. 그만큼 인구수로는 적다는 얘기예요. 공부 잘하는 애가 많겠어요? 못하는 애가 많겠어요? 잘하는 애가 별로 적고 못하는 애들, 중간 부류가 제일 많겠죠, 여러분. 그럼 지주가 소수인 거죠. 그러면 맨 밑에서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얘들아.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소작인, 소작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작인, 소작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주의 편에서 중간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걸 사음이라고도 하고 마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음과 마름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 편 들겠습니까? 소작인 편입니까? 지주 편 들입니까? 지주 편을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얘네들이 소작농을 매우 심하게 착취합니다. 그러면 이 제도는 여러분 근대적으로 보여요? 전근대적으로 보여요? 전근대적입니다. 그게 소작제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들은 누굽니까? 앞에 나왔던 인물이죠. 그러면 같은 인물입니다. 이 세모는 같은 인물입니다. 근대 문물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니? 전차도 안 타보고 건 농민들이겠죠, 여러분? 자신을 과시한대요. 여러분 제일 재수없어 하는 부류가 그거 아닙니까? 잘난 척, 잘생긴 척, 똑똑한 척, 많이 아는 척. 이 네 개가 다 합쳐진 인물이 있으면 파묻어야 되죠, 여러분? 사람 안 바뀝니다. 자신만의 이익. 그러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무슨 적이라고 합니까? 이기적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인물이 상승한 인물이라고 했죠, 여러분. 일제 덕분에 상승한 인물은 전근대적 토지 제도에 편승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이런 인물은 세모죠, 여러분. 30년대 결국 일제강점기에 농촌사회에 등장한 속물적이죠. 이 속물적이라는 것은 바로 개인의 이득을 사회적 이득보다 중시하는 인물입니다. 그럼 이 소설은 이런 부정적 인물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바로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인물은 바로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서 인정 못 받는데 결국 속물적 인간의 면모를 이 소설을 통해서 비판한다. 그럼 여러분 소설을 읽어보면서 여기서 부정적 인물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안승학은 원래 이 고을 읍내에 살았다. 읍내는 여러분 다운타운 시내입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는 찌그러진 오두막살이에서 콩나물죽으로 목숨을 이어가던 처지였다. 목숨을 이어간다는 뜻이야. 연결합니다. 목숨을, 수명을.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안승학이라는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안승학이 한마디로 가난했다는 얘기죠. 근데 일제강점기에 사회적 변화가 있을 시기에 신분이 상승한 인물이 얘 같지 않아, 얘들아? 그래서 얘를 세모 치겠습니다, 일단.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원래 어디서 살았지, 얘들아? 읍내에 살았어. 맞죠? 근데 읍내에 살 때 어떻게 살았지? 가난했죠, 여러분. 콩나물 죽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누구죠? 안승학이죠? 수백석 추수를 하고 서울 사는 민판소 집 사음까지 얻어서 이 동네로 왔죠, 여러분. 그러면 원래는 어디 살았는데? 읍내에 살았는데 이 동네로 이사 왔다는 거죠. 이 동리로 와서는 추수를 많이 하게 되고 사음, 즉 마름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권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한 인물입니다. 이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보기를 입각하면 안승학은 부정적 인물이고 속물적 인간이고 개인적 이득을 추구하는 인물이고 바로 자신을 과시하는 인물이 되겠죠. 그것을 안승학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놀랄 만한 일이다. 왜요? 엄청 가난했는데 신분이 상승했으니까. 그는 지체도 없고 형세도 없이 타관에서 떠돌던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는 이렇게 뭐 하던 사람이다? 유랑하던 사람이라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출세한 거죠. 출세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외제차 몰고 다니는 이런 거야. 사람이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고을에 일가친척이라고는 면서기를 다니는 아우 하나밖에 없다. 여기에는 아우밖에 없어요. 그의 아버지는 경기도 죽산이라던가 어디서 호박 노릇을 하던 아전이었다는데 승학이가 성년되기 전에 돌아가시고 그의 어머니도 부친이 돌아가시 3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니까 안승학의 부모님 다 돌아가셨죠? 친척이라고는 동생밖에 없습니다. 이 고을에 그의 처가가 사는 터이기 때문에 처가 역시 가난했으나 여러분 요약적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A 부분 요약적 제시니까 요약이라고 써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처가 역시 가난했으므로 처가 끝에 옹대가리나마 장만해놓고 살림이라고 떠버렸다. 그런데 그 무렵에 경부선이 개통된, 그러면 경부선이 개통됐다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에 변화가 있던 시기죠. 일제강점기니까. 이해됩니까? 네. 여러분 경부선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기차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 조선 사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시고 그다음에 수탈을 용이하게 위해서 만든 근대화 정책입니다. 알겠죠? 네. 이 근처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기차. 그러면 사람들이 문명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네. 정거장도 생기고 전봇대를 보고 경이로운 눈을 떴답니다. 오, 저게 뭐야 하면서 처음 나왔을 때 쇼킹한 거죠. 선생님도 군대에 있을 때 삐삐가 있었는데 어떤 고참이 나중에 먼 훗날 한 사람마다 개인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해서 우리 부대원 모두 비웃었어요. 그런 시대가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 거죠. 그 전차를 보고 기차를 보고 놀란 거죠. 안승학도 그때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먼저 타고 서울로 가보았다는 걸 자랑 삼아 뭐 하고 있죠, 여러분? 재수 없는 행동 과시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그때 어떤 친구 심부름으로 혼수 흥정을 따라간 거였대요. 그의 자만 세모죠, 여러분?
겸손해야죠. 그리고 그는 경기도 출생이라고 이 지방에서 제일 똑똑한 채였다. 재수없다. 그지? 재수없다. 우리 친구들 중에 아는 척 엄청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팩트 체크 보면 틀렸거나 나중에 보면은 그냥 네이버나 뜬구름 같은 소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편소가, 여러분 우편소는 요 뒤에 있는 우체국을 말합니다. 알겠죠? 생긴 걸 보고 이웃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몰라서 잔뜩 집어먹고 있었다. 겁을. 장승같이 늘어선 전봇대에 노상 잉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지. 그게 신기하고 무서웠던 거야. 그 전신줄을 감은 사기 안에다 귀신을 잡아넣어서 그런 소리로 시시때때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넣어서 전기 소리 나는 건 아니죠. 전기는 물리 역학적 현상이잖아요. 우편소 안에서 무슨 기계를 앉혀놓고 거기서 무시로 괴상한 소리가 들렸다. 우편소 우체국에서 이웃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귀신을 잡아넣어서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였다 하고 사람들이 문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안승하게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 하겠어? 과시하겠지. 마술사처럼 이 귀신을 부리는 재주를 그들 앞에 시험해 보았다. 그는 엽서 한 장을 사서 자기 집 통호수와 자기 이름을 쓰고 편지 사연을 써서 우편통 안에 집어넣었다. 그들에게 장담하기를 이것이 오늘 해전 안에 우리 집으로 들어갈 터이니 가보자는 것이었다. 과연 그날 저녁이었다. 지옥 사자 같은 누런 옷을 입은 사람, 이게 누구겠어요, 여러분? 우편 배달부겠죠? 우편 배달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안승학 집으로 엽서 한 장을 던지고 갔다. 아까 그 써놓던 엽서였다. 우와! 사람들은 소리를 졌다. 그러니까 되게 아는 체를 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안승하기는 조금 내릴게요. 목이 너무 아파서. 안승하기는 세모 칠게요. 사랑방인데 니네 방 중에 사랑방이 있거든. 뭐 하는 방인 줄 알아? 맞아요. 손님 대접하는 방입니다. 혼자 앉아서 금태 안경을, 여러분 금태 안경을 낀다니까 문명인이잖아요. 여러분 콧잔등에 걸치기는 이렇게 콧잔등을 걸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는 문서질을 하다가 인동이를 앞세우고, 인동이 동그라미 칠게요. 이름 어때요? 귀엽죠, 그죠? 김선달, 조첨지, 수동이 아버지 어때요? 뭔가 이름이 촌스럽죠? 그러니까 이 마을에 수동이 아버지 희준이 이렇게 하면 5명이 됩니까? 인동기가 맨 앞장서고 이 마을의 소장농인 거예요. 되게 토속적인 느낌이 들죠? 일시에 달려드는 걸 보고 적이 마음의 불안을 느꼈다. 이 사람들이 안승학을 찾아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는 붓을 놓고서, 그는 안승학입니다. 아까 문서질에 이렇게 붓을 들고 있었지? 마당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들인가? 식전백발합니다. 밥 먹기 전에 아침부터 내 집에 이렇게 찾아오거든 문간에서 주인을 찾고 들어와야지 하고 거들먹거립니다. 매우 위험스럽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아무도 없는데 누구 보고 말하랍니까? 대문 기둥에다 대고 말하랍시오 하고 비아냥거리지. 김선달이 받는 말이다. 아이 저런 괘씸한 놈을 봐라.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작품에서 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가 안 나옵니다. 나가 안 나오면 몇 인칭이고요? 3인칭이고요. 3인칭은 바로 들어가야지. 대답해야지. 서술자는 누구다? 작가다. 대답 못했어요? 작가는 작품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작품 밖에 있다. 근데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저런 괘씸한 놈을 봐라. 누구 생각입니까? 안승학의 생각이죠. 안승학의 생각을 작가가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시점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행랑놈은 어디를 갔기 때문에 문간에 아무도 없었더라? 안승학은 속으로 분해했다. 분한 마음이 안승학의 마음을 작가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호령할 용기는 생기지 안승학의 마음이죠. 희준이와 인동이와 김선달은 신발을 벗고 마루 위에 올라가 앉았다. 조첨지와 수동 아버지도 뜰에 올라설까 말까 눈치다. 하여간 무슨 일들인가? 안승학은 얼른 얘기나 들어보려고 돌려보자는 계획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댁에 왔을 때는 무슨 별다른 소관사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왔다 코만 때우고 갔습니다만 도대체 저희들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소장농이 마름한테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러 온 거야. 알겠니? 희준이가 정식으로 말을 꺼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따위 이야기를 할 적에는 이렇게 아침부터 왔어. 못 들어주겠어. 벌써 여러 번 요구 조건은 들을 수 없다고만 했는데 자꾸 쪼르기만 하면 될 줄 아는가? 어림없지. 괜히 그러지 말고 일찍이 나락은 벼입니다. 배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잠깐만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5명 이름 한번 대 봅시다. 5명이 자 희준이, 인동이, 김선달, 조첨지, 수동이 아버지 이렇게 5명이잖아. 그러면 이 마을에서 소작을 하는 소작농입니다. 이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진짜 대빵은 지주겠지만 중간에 관리자 마름이 누구한테? 안승학한테 무언가를 요구하러 온 겁니다. 이까지 이해됐어요? 그랬더니 마름은 그것을 거절하죠, 여러분. 협박하면서 거절합니다. 안승학 좀 못됐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지는 가난했으면서 가난한 소작농을 무시합니다. 안승학은 긴 장죽이 뭡니까? 긴 나무, 대나무잖아요, 여러분? 일단 담뱃대, 곤방 되겠죠. 담배를 한 대 담아가지고 불을 붙이기 위해서 성냥을 3겹이나 허비했건만 잘 붙지 아니하므로 그래도 4번째 불을 당겨서 실sem을 이제 빠끔빠끔 빨다가 입기로 붉은 침이 주르르 흘러내고 제풀에 화가 나서 담뱃대를 던져버리다. 짜증난 거죠. 그리고 한다는 말이 괜시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피차 물질상 손해도 나지 하지 말고 돌아가서 잘들 의논해서 오늘부터라도 일을 시작하란 말이야. 나도 아침부터 바쁜 일이 있으니까 어들 꺼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 정령 요구 조건을 못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한 거지. 너무하네, 그지?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리얼리즘 소설에 입각하여 그 당시의 소작인의 삶을 또 마름이 시대적 변화에 이기적으로 변한 모습들을 말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갈등을 가지고 문제 풀지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